번듯한 양복 입던 놈이 폐지 냄새를 견디겠냐? 못 버티겠으면 지금 당장 나가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억 원을 주무르던 대기업 엘리트 진호. 그는 지금 시커먼 먼지 구덩이 같은 고물상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잃고 무너진 아들을 위로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곳으로 보냈죠. 무거운 쇳덩이를 끌어당기는 마석 두 노인의 바위 같은 턱 아래에서 왜 아버지가 이곳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는지 그때의 진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물상 바닥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무언가를 알게 되리라는 거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좋은 기운이 머물길 마음으로 전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에 반들반들 윤이 나는 검은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새 구두를 신은 사내가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걸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호.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는 40 중반의 청년이었어요. 진호는 시장 어귀 모퉁이에 멈춰섰습니다. 거기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과장 승진을 했다고. 이제 월급도 많이 오르고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 이런 지저분한 일은 그만두라고 했어요. 자기가 돈을 드릴 테니까. 노인은 구두를 닦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진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엔 다른 게 보였어요. 아들의 인중옆, 코와 입술 사이 부분에요. 거기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순간 구두를 내려놨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진호야, 오늘 보니 내 인중 옆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졌구나. 이건 조만간 내 인생의 기둥을 흔들 도둑이 든다는 뜻이다. 사람 조심해라. 순간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창피했습니다. 진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또 그 관상 타령이냐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됐다고. 자기는 바쁘니까 간다고. 진호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가버렸어요. 새 구두 밑창이 아스팔트를 차며 내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노인은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였어요. 아들의 등 뒤로 시커먼 독사의 꼬리가 이미 길게 늘어져 있는 게, 그 독사는 아들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깨달아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호야,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는 말아라. 이 노인의 이름은 최평천이었습니다. 40에 넘게 서울 변두리 어느 시장 어귀에서 남의 구두만 닦아온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세상은 번듯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고 온 낡은 구두 밑창, 그들의 얼굴에 적힌 주름, 그게 평천의 세상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그는 시장 입구 모퉁이에 낡은 나무 상자를 펼쳐놨습니다. 하루를 시작했어요. 구두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솔질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그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앉으면 평천은 구두를 닦기 전에 먼저 얼굴을 쓱 훑어봤어요. 그러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작게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단골 손님인 채소 장수 김씨가 올 때면요. 평천은 그의 눈가 잔주름을 보곤 했습니다.
그건 걱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 웃으려고 애쓴 흔적이었습니다. 평천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시장 사람들은 평천 노인을 구두 할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귀신이라고도 했어요. 사람 얼굴만 봐도 앞날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평천의 예언은 거의 빗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장사가 잘 될지, 누가 곧 망할지, 누구와 손잡으면 안 되는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시장 사람들에겐 금과 옥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천 자신은 그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구두나 닦았습니다. 가끔 한마디씩 충고를 건넬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고맙다며 돈을 더 주려 하면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평천은 40년을 시장 골목에서 보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모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였어요. 시장 사람들은 평천을 믿었습니다. 평천은 그들을 지켜봤어요.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관계였습니다. 밤이면 평천은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곤 했어요. 40년 동안 구두를 닦아준 손님들의 이름, 그들의 얼굴 특징,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 장부는 평천만의 관상학 교과서였습니다. 이마가 넓고 평평한 사람은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눈꼬리가 아래로 처진 사람은 마음이 따뜻했어요. 입술이 두툼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섰습니다. 평천은 수십 년간 관찰한 결과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이건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눈과 경험으로 깨달은 진리였어요. 그런데 평천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진호였어요. 진호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구두 닦는 일을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면요. 얼버무리거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천은 그런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뭐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밤마다 아들의 얼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점점 교만의 기운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평천은 언젠가 이 지식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진호는 아버지의 말을 코웃음치며 무시했습니다. 자기는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는 엘리트고 곧 과장 승진도 앞두고 있다며 우쭐댔어요. 평천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걱정됐습니다. 참고 기다렸어요. 평천은 다시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이 떨렸어요. 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채소 장수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평천은 그냥 바람이 좀 차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평천의 가슴속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아들에게 곧 큰 시련이 닥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그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에 어둠이 내렸어요. 평천은 천천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평천은 낡은 비닐우산을 챙겨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평천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천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먼 곳에서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평천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진호야, 제발 부디 무사히 그 폭풍을 견뎌내거라.
하늘에선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그토록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 상사인 강태식 상무였어요. 강 상무는 늘 진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형님처럼 굴었습니다. 회사에서 진호는 강 상무를 존경했어요. 아니, 존경을 넘어서 거의 숭배에 가까웠습니다. 강 상무는 항상 비싼 양복을 입었어요. 고급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말도 유창했어요. 어떤 프로젝트든 술술 풀어냈습니다. 진호는 그런 강 상무가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강 상무가 진호를 조용한 회의실로 불렀어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호야, 너만 알고 있어라. 이번에 경기도 쪽에 기막힌 땅이 나왔어. 이거 잡으면 너 과장이 아니라 바로 이사까지 간다. 진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라니. 그건 진호가 꿈꾸던 자리였어요. 강 상무는 진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형님이 특별히 너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야. 다른 놈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경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사람 조심하라던 그 말.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 상무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넘게 같이 일한 상사였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강 상무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땅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개발 계획서도 있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때, 진호야?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진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었습니다. 진호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없었어요. 강 상무는 진호의 표정을 읽었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일단 계약금만 넣으면 돼.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되고, 땅값이 오르면 바로 되팔아서 갚으면 그만이야. 진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사가 되면 아버지도 인정해 주시겠지. 더 이상 구두 닦는 일 안 하셔도 되게 해드릴 수 있겠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아버지의 그 경고, 검은 그림자, 인생의 기둥을 흔들 도둑,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진호는 결정을 내렸어요. 강 상무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상 따위는 미신이라고, 이건 확실한 기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사실 강태식이라는 사람은요, 평천 노인이 봤다면 단번에 알아챘을 겁니다. 그 사람의 눈꼬리가 위로 바짝 찢어져 있다는 것을, 입술 끝이 미세하게 아래로 처져 있다는 것을, 그건 남의 피눈물을 먹어야만 제 배가 차는 전형적인 독사의 상이었어요. 강태식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수법을 써왔습니다. 믿음직한 부하 직원을 골라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가짜 땅 정보를 흘리고 돈을 끌어모으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가로채고 사라집니다. 완벽한 사기꾼이었어요. 강태식이 진호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호의 성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욕심은 많지만 경험은 부족한, 아버지를 무시하며 출세만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식에게 진호는 완벽한 먹잇감이었어요. 진호는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도가 부족했습니다. 진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집 보증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평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진호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버지, 들으세요? 정말 확실한 건데 이거 성공하면 아버지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평천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그 돈은 우리 집 기둥이다. 그걸 빼면 우리가 설 곳이 없어진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금방 갚을게요. 제 상사가 보증하는 거라니까요. 평천은 또다시 침묵했어요. 진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들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알았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놔라. 진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고맙다고 외쳤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진호는 하늘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천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구두 닦아 모은 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에 앉아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 그게 아들의 손을 거쳐 독사의 입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평천은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펼쳐봤어요.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독사의 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 남을 해치고 결국 스스로도 망했습니다. 평천은 장부를 덮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회사 건물들이 보였어요. 그 안 어딘가에서 독사가 아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을 겁니다. 진호야. 평천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넘어지거라. 크게 넘어지거라. 그래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며칠 후 진호는 아버지의 보증금과 자신의 대출금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상무와의 약속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진호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어요. 강상무는 이미 와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 우리 진호 왔네. 자, 앉아. 오늘은 축배를 들어야지. 강상무가 와인을 따라줬어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강상무는 활짝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진호야, 오늘부터 우린 동업자야. 이 땅으로 대박 나면 우리 둘 다 부자 되는 거다. 진호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꼼꼼히 읽어봤어요. 강상무가 옆에서 계속 재촉했습니다. 빨리 사인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쩌냐고. 진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서명란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문득 강상무의 손을 봤어요. 와인 잔을 쥔 그 손.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진호는 고개를 들어 강상무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눈꼬리가 위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입술 끝이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웃고 있는데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낯선 사람 조심해라. 인생의 기둥을 흔들 도둑이 온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호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강상무는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챙겼어요. 그리고 진호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잘했어, 진호야.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진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막 지옥행 급행열차 표를 끊었다는 것을, 그 열차가 이미 출발했다는 것을,
그리고 종착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 성공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것을요. 계약을 한 지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강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땅 개발은 언제 시작되냐고, 수익은 언제쯤 나오냐고. 하지만 강상무는 점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받았어요. 곧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강상무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비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셨냐고.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진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진호는 계약서를 꺼내 다시 읽어봤어요. 처음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조항들이 있었어요. 애매한 문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땅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진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가짜였습니다. 땅 소유주가 강상무가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땅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류 자체가 조작된 거였어요. 진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중개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하지만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인사팀을 찾아갔어요. 강상무가 어디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인사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진호를 봤어요. 진호 씨, 강상무는 어제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몰랐어요? 진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사표를 냈다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진호는 인사팀장에게 매달렸어요. 강상무 연락처를 달라고, 주소를 달라고. 하지만 인사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드릴 수가 없어요. 진호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회사 감사팀이 진호를 불렀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들이었어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호 앞으로 밀어놨어요. 진호 씨, 이게 뭡니까? 회사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요. 진호는 서류를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는 그런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엔 진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진호의 계정으로 보낸 메일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태식 상무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제보도 들어왔어요. 진호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깨달았어요. 강상무가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을. 자기를 공범으로 만들어 놓고 혼자 도망친 거였습니다. 오늘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출근 정지해요. 진호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개인 물품을 챙겨 나왔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횡령했대. 회사 돈 빼돌렸대. 진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어요.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진호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진호는 그냥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으면서 발이 아팠어요. 새 구두가 물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호는 정신을 차려보니 시장 골목에 와 있었어요. 아버지의 구두 수선대 근처였습니다. 진호는 골목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어요. 진호의 양복은 진흙탕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새 구두는요. 밑창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진호는 그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진호는 중얼거렸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게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진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는데 낯선 사람 조심하라고,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고, 다 맞았는데. 진호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 걸, 관상을 미신이라고 비웃은 걸, 출세만 조차 눈이 멀었던 걸, 40년 동안 구두 닦아 모은 아버지 돈을 날려버린 걸. 진호는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던 빗줄기가 갑자기 멈췄어요. 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다란 비닐 우산이 진호를 덮고 있었어요. 우산을 받쳐든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최평천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어요. 진호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엔 화가 없었어요.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눈가에 어려 있었어요. 진호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아버지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천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아들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호는 그 품에서 무너졌어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천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줬어요. 빗소리만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비닐 우산 아래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 후 평천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호야, 신발끈 다시 묶어라. 땅은 사람을 속여도 사람 얼굴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제 내 눈에서 헛된 욕심이 씻겨 내려갔으니 비로소 진짜 공부를 할 때가 된 게야. 평천은 아들의 손등을 거친 손으로 꾹 눌러 잡았습니다. 그 손은 비보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진호에게는요. 세상 그 무엇보다 뜨거운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천이 아들을 부축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빗속을 걸었습니다. 평천의 낡은 구두 수선대로 향하면서요. 진호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틀간 진호는 아버지의 좁은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천은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평천이 아들을 깨웠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진호는 눈을 떴어요.
아버지가 낡은 옷가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갈 데가 있다. 진호는 멍하니 옷을 받아들었어요.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초췌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평천은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도시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평천이 배를 눌렀어요.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주변은 온통 공장지대였어요.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녹슨 철문들, 깨진 유리창들. 진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곳으로 데려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천은 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진호가 뒤따랐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고물상이 보였어요. 녹슨 철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폐지 더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고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호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런 지저분한 곳에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물상 안쪽에서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걸 끄는 소리였어요. 평천이 안으로 들어가자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한겨울인데도 혹겹 옷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등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넓었어요. 무거운 쇳덩이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천을 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래간만이네, 평천이. 그러게 말입니다. 석두 형님. 두 노인이 악수를 나눴어요. 오래된 친구 같았습니다. 평천이 아들을 앞으로 밀어냈어요. 형님, 제 아들입니다. 진호라고 합니다. 마석두가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진호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해부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석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곤 다시 쇳덩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평천이 아들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호야, 저 사람의 하관을 봐라. 입술 주위가 두텁고 턱이 바위처럼 단단하지 않느냐? 저건 한번 지킨 땅은 절대 남에게 내주지 않고 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북이의 상이다. 자존심 다 버리고 저 사람 밑에서 흙냄새부터 맡아라. 진호는 아버지를 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물상에서 뭘 배우라는 건지.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늘했어요.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망설였습니다. 자기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요. 이런 고물상에서 일하라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마석두 앞으로 걸어갔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석두가 진호를 힐끗 봤어요. 더러운 장갑을 툭 던졌습니다. 번듯한 양복 입던 놈이 폐지는 죽겠냐? 못 버티겠으면 지금 당장 나가라. 진호는 장갑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끼었습니다. 마석두가 고물 더미를 가리켰어요. 저기 폐지 분류해라. 신문은 신문끼리, 골판지는 골판지끼리, 점심때까지 다 끝내. 진호는 고물 더미 앞에 섰습니다. 산더미 같았어요. 언제 다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어요. 폐지를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손이 까졌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코와 입으로 들어왔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어요. 마석두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자기 것만요. 진호 건 없었어요.
진호는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손톱 밑에 까만 때가 박혔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옷에선 고물상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진호는 거울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마석두가 일을 끝내라고 했습니다. 진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천이 물었어요. 힘드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천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매일 고물상으로 갔어요. 폐지를 분류했습니다. 고철을 날랐어요. 녹슨 철근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대학까지 나와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진호는 깨달았어요. 이 일엔 거짓이 없다는 것을. 폐지는 폐지였습니다. 고철은 고철이었어요. 무거운 건 무겁고 가벼운 건 가벼웠습니다. 속일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달랐습니다. 서류는 조작될 수 있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상무처럼요. 하지만 여기선 모든 게 정직했어요. 진호는 비싼 양복을 입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폐지 속에도 사람의 사연이 있었어요. 찢어진 편지, 낡은 사진, 아이들이 그린 그림, 누군가의 삶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고물을 팔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부정한 등을 한 노인들, 무거운 수레를 끄는 아주머니들. 진호는 그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뒤로 그들의 고단한 인생이 읽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혔어요. 허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았어요.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창백하던 피부가 그을렸어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번들거리던 탐욕 대신 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평천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틈날 때마다 고물상을 찾아왔어요. 아들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땅의 기운이 내 발바닥으로 들어가는구나, 진호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석두가 진호를 불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마석두는 진호에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거든요. 내일부터 고물 쓰고 따라와라. 밖으로 나가본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석두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진호가 아니었어요. 굳은 살 박힌 손, 그을린 얼굴, 단단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호는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진호는 마석두를 따라 고물수거를 나갔습니다. 낡은 경트럭을 타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빌딩 뒤편, 주택가 골목, 재래시장. 마석두는 어디에 고물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낡은 주택가였어요. 담벼락이 허물어진 집이었습니다. 마당엔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마석두가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호는 트럭에서 기다렸어요. 주인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마석두와 할머니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격을 흥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마석두는 할머니에게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건넸습니다. 진호가 알기론 저 고물들은 그 정도 값어치가 없었어요. 마석두가 손해를 보는 거래였습니다. 고물을 싣고 트럭으로 돌아왔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너무 비싸게 사신 거 아닙니까? 마석두가 진호를 봤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보이냐? 얼굴을 봐라. 눈가 주름이 깊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지. 저건 평생 고생만 하다 늙은 사람의 얼굴이다. 저 사람한테 몇 푼 더 주는 게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낫다. 진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석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한 건물 앞에서 마석두가 트럭을 세웠습니다. 건물 주인이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붉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목소리도 컸어요. 마석두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빨리 치우라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마석두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불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욕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마석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결국 남자가 돈을 내놨습니다. 마석두는 고물을 수거하고 트럭으로 돌아왔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선불을 고집하셨습니까? 마석두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 얼굴 봤냐? 눈빛이 흔들리고 콧날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 저건 술에 쩔어 판단력을 잃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한테 외상을 주면 절대 돈을 받지 못한다.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석두는 고물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호는 마석두를 따라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진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엔 거짓말이 숨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말로 속여도 얼굴은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평천이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진호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어요.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평천이 국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진호야, 저기 생선을 파는 김씨 부인을 봐라. 진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시장 안쪽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평천이 계속 말했어요. 눈꼬리가 아래로 살짝 처져 있지? 사람들은 그걸 슬픈 눈이라고 하지만 관상에서는 그걸 자비심이라 부른다. 저런 사람과 손을 잡아야 내 뒤통수가 안전한 법이다. 진호는 김씨 부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눈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슬퍼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해 보였어요. 손님들에게 생선을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천이 이번엔 다른 곳을 가리켰어요. 저기 과일 가게 주인을 봐라.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진한 사람이지. 저건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다. 하지만 입술이 얇아. 저런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쉽게 등을 돌린다. 진호는 과일 가게 주인을 봤습니다. 정말 평천의 말대로였어요. 주인은 손님에게 웃고 있었지만요. 그 웃음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평천은 계속 시장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신이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 달 동안 마석두와 함께 일하며 깨달았거든요.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평천이 진호의 손을 잡고 흙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땅을 보지 말고 그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의 눈을 봐라. 땅은 주인의 마음을 담는 법이다. 주인의 눈이 맑은 땅이라야 나중에 탈이 없고 복이 들어온다. 진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서류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진심을 읽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강상무의 독사 같은 눈에 속아 집안 기둥을 뿌리째 뽑았던 과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진호는 뜨거운 게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이젠 울 때가 아니었어요. 배울 때였습니다. 평천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됐다. 땀방울이 내 눈을 닦아냈으니 이제는 가짜와 진짜를 가려낼 힘이 생겼을 게다. 그날 이후 진호는 달라졌습니다. 고물상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고물을 팔러 오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 인매, 얼굴색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어요. 아버지처럼 낡은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매일 밤 그날 만난 사람들의 얼굴 특징을 적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호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약속을 잘 어겼습니다. 입술을 자주 핥는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사람은 정직했어요. 말이 적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은 믿을만 했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사람은 진심으로 웃는 거였어요. 마석두도 진호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고물을 수거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석두가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다.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사람을 봤으니까 그 눈을 내가 물려받았으면 좋겠구나.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예전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는데요. 이제는 자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했던 자신이요. 그날 밤 진호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쳐 보였어요. 자기가 관찰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평천은 공책을 천천히 넘겨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진호야. 이제 시작이다. 사람의 얼굴을 읽는 건 평생 공부야. 아버지도 아직 배우고 있단다. 평천이 자기의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진호의 공책 옆에 나란히 놨어요. 40년 기록과 한 달 기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 장부들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방엔 불이 켜져 있었어요. 평천이 아들에게 40년 경험을 하나씩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눈을 빛내며 들었어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었어요. 출세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 배움을 나누는 그 순간이 행복했어요. 창밖으론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배움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40년을 이어받아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이제 고물상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석두와 함께 트럭을 몰고 나갔습니다. 고물을 수거하고 분류하고 팔았어요. 손은 굳은 살로 단단해졌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번들거리던 욕심은 사라졌어요. 대신 차분하고 깊은 시선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달라졌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얼굴에 새겨진 삶의 흔적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진호는 고물상 앞마당에서 철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석두는 안쪽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 안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승용차였어요. 검은색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진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차를 봤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어요. 비단 같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태식이었습니다. 진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했습니다. 석 달 동안 배운 게 있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강태식은 진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을린 얼굴, 작업복 차림, 굳은 살 박힌 손, 예전에 번듯한 회사원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강태식은 거드름을 피우며 고물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석두를 찾았어요. 진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어요.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이 땅을 팔라고, 헐값에 넘기라고, 자기가 개발업자를 데려올 테니까 안 팔면 강제로 철거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마석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 땅은 팔지 않는다고, 40년 동안 지켜온 땅이라고. 강태식은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고집 부린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조롱했어요.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때 누군가 진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평천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아버지가 옆에 서 있었어요. 평천이 아들의 손목을 묵직하게 잡았습니다.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진호야, 동요하지 마라. 저자의 코끝을 봐라. 번들거리는 기름기는 흐르는데 기운은 이미 말라붙어 검은빛이 도는구나. 저건 재물이 들어오는 상이 아니라 제 욕심에 제가 타 죽을 파멸의 상이다. 진호는 강태식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석 달 전과는요. 이제 진호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강태식의 코끝은 번들거렸어요. 하지만 콧방울 옆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자주 핥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었습니다. 강태식의 눈빛은 예전처럼 자신만만하지 않았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진호는 강태식의 손도 봤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뱀처럼요. 평천이 계속 말했습니다. 입술 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 봤느냐? 거짓은 혀로 내뱉어도 공포는 살갗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저 사람은 지금 도망치고 있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게야. 진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강태식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요. 마석두의 땅이 탐나서가 아니었어요. 급했던 겁니다.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절박했습니다. 강태식은 마석두를 계속 협박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마석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바위처럼요. 결국 강태식이 포기했습니다. 침을 뱉고 나갔어요. 차에 올라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공허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진호는 그제야 주먹을 풀었습니다. 손바닥엔 손톱 자국이 선명히 패여 있었어요. 평천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참았다, 진호야. 복수는 내가 할 필요 없다. 저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으니까.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석 달 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호는 강태식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번들거리는 코끝, 퀭한 눈밑, 떨리는 입술, 흔들리는 눈빛, 모두 파멸의 징조였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강태식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차를 몰고 다니지만요. 속은 썩어가고 있었어요. 진호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 특징을 적었어요. 관찰한 것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강태식은 곧 망할 것이다. 진호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노로 잠 못 이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어요. 진실을 봤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고물상으로 갔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석두가 물었어요. 어제 그 사람 내 원수 아니었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석두가 계속 물었어요. 화나지 않았냐?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는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 이미 끝난 사람이더라고요. 마석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진호의 어깨를 툭 쳤어요. 내가 많이 컸구나. 그날 오후 평천이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진호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평천이 말했습니다. 진호야, 강태식은 곧 스스로 무너질 거다. 내가 손댈 필요도 없어.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진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천이 대답했습니다. 밟지 마라. 그냥 지나가라. 복수는 또 다른 독을 만들 뿐이다. 내가 배운 건 사람을 해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이니까.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날 밤 진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서 강태식이 발버둥치고 있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겠죠. 하지만 진호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헛된 몸부림이라는 것을.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강태식의 얼굴엔 이미 파멸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어요. 강태식이 마석두의 고물상을 찾아간 후 주변 땅들이 하나둘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이 거액을 들고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었어요. 대단지 개발이 확정됐다는 소문이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어요. 진호는 시장에서 그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평천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건 거짓이라고. 강태식이 마지막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끌어온 사채로 땅을 사들이고
개발 소문을 퍼뜨려 되팔아 빚을 갚으려는 거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마석두의 땅이었어요. 그 땅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땅이 팔리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했고 다른 땅들도 가치가 없어졌어요. 진호는 강태식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점도요. 며칠 후 진호는 시장에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말쑥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식에게 속은 투자자였어요. 수십억 원을 걸었는데 최근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발 허가 서류는 아직 못 받다고요. 진호는 알았습니다. 역시 사기였어요. 강태식은 투자자들의 돈으로 땅을 사서 또 다른 투자자에게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려던 겁니다. 진호는 남자에게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강태식을 믿고 싶은 것 같았어요. 예전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평천과 마석두를 만났습니다. 셋이 고물상 한쪽에 모였어요. 진호가 계획을 꺼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마석두가 건강이 안 좋아 땅을 팔 생각이라고. 적절한 가격만 제시하면 된다고. 단 조건이 있다고요. 현금 일시불이어야 한다고. 강태식은 분명 그 미끼를 물 겁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 올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땅을 팔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강태식은 현금을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돈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평천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강태식이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마석두도 동의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진호가 직접 강태식을 만나라고. 그래야 진짜 끝내는 거라고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흘 만에 강태식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강태식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연락을 취했어요. 진호는 중개인을 만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현금 일시불, 일주일 안에 결정, 금액은 시세의 3배. 중개인이 놀랐지만 진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식은 고민했습니다. 시세의 3배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땅 없이는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강태식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더 걷었어요. 사채업자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일주일 만에 거액을 마련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태식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다고, 밤잠을 못 잔다고, 신경질이 늘었다고요. 진호는 알았습니다. 강태식이 그물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진호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긴장이었습니다. 평천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고, 진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강태식에게도 진호 자신에게도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고물상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태식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현금이 든 가방이었습니다. 진호는 강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태식도 진호를 봤어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을린 얼굴, 작업복 차림,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곧 눈이 커졌어요. 강태식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에 든 가방이 흔들렸습니다. 진호는 그 모든 걸 봤어요. 공포가 살갗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태식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진호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번듯한 회사원이었던 진호가 고물상 일꾼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태식을 바라봤어요. 석 달 동안 배운 대로요. 강태식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코끝은 번들거렸지만 콧방울 옆엔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눈밑은 퀭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파멸의 상이었습니다. 그대로였어요. 마석두가 고물상 안에서 나왔습니다. 강태식을 내려다봤어요. 강태식이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속한 금액을 다 가져왔다고, 지금 계약하자고 말했습니다. 마석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요. 단호하게요. 안 판다고 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 땅은 자기 뼈를 묻을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약속했다고 외쳤어요. 조건 다 맞췄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석두는 돌아가라고만 했어요. 강태식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돈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강태식은 그걸 긁어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석 달 전 같았으면 통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측은함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요. 강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호를 봤어요. 그리고 알아챘습니다. 이 모든 게 진호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강태식은 모든 게 진호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느냐며 살아남으려면 남을 밟아야 한다고 절규했어요. 진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안다고. 상무님한테 당했으니까요. 인생이 무너지는 걸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배웠다고 말했어요.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상무님 얼굴에 이미 파멸이 써 있었다고요. 강태식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돈가방을 질질 끌고 차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천이 옆에 왔어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고, 밟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흘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태식이 투자자들에게 고소당했다고요. 사기 혐의였습니다. 증거가 속속 드러났어요. 가짜 서류들, 횡령 기록들. 강태식은 도망쳤지만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뉴스에 강태식의 얼굴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태식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화면 속 강태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비싼 양복은 구겨졌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어요. 진호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요. 평천이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가짜는 아무리 금치를 해도 결국 깨진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진호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진호는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요. 철근을 나르고 폐지를 분류하고 있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석두가 진호를 불렀습니다. 고물상 안쪽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낡은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석두가 그 봉투를 진호에게 밀었어요.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진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땅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진호는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땅 주인이 진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마석두를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석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진호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구한 게 30해 전이라고, 그 은혜를 이제야 갚는 거라고 말했어요. 진호가 고물상 바닥에서 흘린 땀방울이 그 땅보다 훨씬 값지다고요. 진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너무 큰 것이라고. 하지만 마석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고, 거절하려면 법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강태식이 그토록 탐냈던 그 땅, 거액을 들고 와서 사려던 그 땅, 이제 진호의 것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어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땅엔 책임이 따랐으니까요. 마석두가 40년 동안 지켜온 그 무게가요. 진호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품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석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요. 잘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마석두가 진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 아버지 아들이니까 믿는다고요. 그날 저녁 진호는 평천과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평천이 땅 받았냐고 물었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천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걸었습니다.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복수한 건지 물었어요. 평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진실을 보여준 거라고. 강태식 스스로 무너진 거라고 말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평천이 아들을 봤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밟지 않았다는 거라고. 무너진 사람을 더 짓밟지 않았다고. 그게 내가 배운 거라고 말했어요. 진호는 멈춰섰습니다. 평천도 멈췄어요. 부자는 마주봤습니다. 진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평천도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따라요. 저녁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를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진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이긴 거였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고물상에서 일했어요. 이제는 마석두 영감과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땅을 받았지만 진호는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트럭을 몰았어요. 고물을 수거하고 분류하고 팔았습니다. 손은 더 단단해졌어요. 얼굴은 더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맑아졌어요. 고물상을 찾는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진호를 경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웃으며 인사했어요. 진호가 정직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속이지 않는다는 걸요. 어느 날 한 노인이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손수레에 고철을 가득 실어왔습니다. 진호는 노인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등엔 핏줄이 붉어졌어요.
평생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진호는 고철을 살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시세로 치면 얼마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건넸어요. 노인이 놀랐습니다. 너무 많다고 했어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당한 값이라고 말했어요. 노인은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진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하지만 어깨는 조금 펴진 것 같았어요. 마석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빙그레 웃었어요.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배웠다고. 관상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한 일이 뭐였는지요. 단순히 구두를 닦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닦은 거였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진호는 평천과 함께 시장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천은 여전히 구두 수선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평천은 그들의 구두를 닦았어요. 진호는 옆에 앉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구두약을 발라주고 솔로 닦아주고 광을 냈어요. 손놀림이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엔 부끄러워했던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자랑스러웠어요. 손님 하나가 갔습니다. 또 한 명이 왔어요. 평천과 진호는 나란히 앉아 구두를 닦았습니다. 부자의 솔질 소리가 리듬을 맞춰 울렸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평천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진호도 자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평천과 진호는 고개를 숙여 답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평천이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제 내가 진짜 부자가 됐다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마음이 부유해졌다고 말했어요. 진호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평천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손은 거칠었습니다. 옷은 낡았어요. 하지만 그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호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다고. 부끄러워했던 것, 무시했던 것, 말을 안 들었던 것, 다 미안하다고요. 평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깨달았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어요. 그날 오후 마석두가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평천과 진호를 봤어요. 셋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시장 구석 낡은 찻집에서요. 마석두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늙어서 일하기 힘들다고. 고물상을 정리할 생각이라고요. 진호는 놀랐습니다.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마석두가 웃었습니다. 이미 내 거라고.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어요. 진호는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천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라고. 그게 정답이라고요. 진호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며칠 후 진호는 그 땅에 작은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고물상으로 쓰기로 했어요. 마석두 영감의 뜻을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2층은 작은 사무실로 만들었어요. 부동산 상담소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부동산과는 달랐어요. 진호는 사람들에게 땅을 팔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왜 사고 싶은지,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욕심만 가득한 사람에겐 팔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려는 사람에겐 소개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 땅을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는
좋은 땅을 소개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호가 이상하다고, 돈 벌 기회를 놓친다고. 하지만 진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호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정직한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진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들은 진호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호는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천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진호가 기록한 관상 노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얼굴들, 수많은 관찰들. 평천은 그걸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평천이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기록한 그 장부요. 진호에게 건넸어요. 이제 내 거라고. 아버지의 40년과 내 경험을 합치라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평천의 인생이었어요. 40년 동안 바닥에 엎드려 사람을 관찰하며 쌓아온 지혜였습니다. 진호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천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가장 좋은 명당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내가 이제 그걸 안다고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평천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사무실을 물들였어요. 부자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진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건 땅이 아니었어요. 마석두 영감이 준 진짜 선물은요.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천이 준 선물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진호는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리를 숙이고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켜졌어요. 평천과 진호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요.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수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 진호는 마석두 영감의 땅에 정직한 건물을 올렸어요. 이제는 어엿한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달랐어요. 다른 중개인들과는요. 화려한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편안한 옷차림을 즐겼어요. 비싼 구두도 신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낡은 가죽신을 아꼈어요. 진호의 사무실은 소박했습니다. 고급 가구도 없었어요. 큰 간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어요. 여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요. 매일 아침 진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평천은 여전히 시장 골목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진호는 옆에 앉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구두를 함께 닦았어요. 부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일했어요. 솔질 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진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만했습니다. 아침엔 아버지와 구두를 닦았어요. 낮엔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녁엔 시장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진호는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와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조언해줬어요. 때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처 주지 않았어요. 정직한 사람이 오면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이익보다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호에겐 별명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작은 평천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별명이 좋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시장 골목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사무실 일을 일찍 마쳤어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천은 수선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어요. 등은 더 굽었습니다. 손은 예전보다 더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어요. 평천에게 건넸습니다. 평천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한번 봐달라고. 이제 좀 잘 살고 있는 건지 물었어요. 평천은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어요. 한참 동안이었습니다. 진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평천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미소를 지은 거예요. 아주 천천히요. 따뜻하게요. 평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평온했어요. 진호야 라고 불렀습니다. 이제야 내 눈에서 날선 가시가 다 빠졌다고 말했어요.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이마에 가득하다고. 땀 흘려 일한 흔적이 턱 끝에 단단하게 박혔다고요. 진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천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어요. 평천이 계속 말했습니다. 성공이 뭐 대단한 거냐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황제의 관상이라고요. 평천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어요. 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얼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주황빛 노을이 시장 골목을 물들이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평천과 진호 위로 꽃잎이 떨어졌어요. 부자는 나란히 앉아 깊어가는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시장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평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호가 부축했어요.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면서 시장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평천과 진호는 고개를 숙여 답했어요. 김씨 부인이 생선을 건넸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드시라고요. 과일 가게 주인이 사과를 건넸어요. 평천은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진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보였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진호는 깨달았습니다. 관상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얼굴에 남긴 정직한 발자국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주름 하나하나가 다 그 증거였어요. 평천의 얼굴엔 40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바람 맞으며 구두 닦던 날들, 사람들을 도우며 웃었던 순간들, 아들을 키우며 흘렸던 땀방울들, 그 모든 게 주름이 되어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진짜 황제의 관상이었습니다.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권력이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삶, 사람을 소중히 여긴 세월, 그게 얼굴에 새겨진 거였어요.
진호도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얼굴에도 조금씩 새겨지고 있다는 걸요. 고물상에서 흘린 땀, 사람들을 도우며 지은 미소,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 그게 다 얼굴에 남고 있었어요. 부자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평천이 밥을 지었어요. 진호가 반찬을 차렸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편안했어요. 평천이 먼저 숟가락을 놨습니다. 진호도 놨어요. 평천이 차를 끓였습니다. 진호가 잔을 가져왔어요. 둘은 차를 마셨습니다. 평천이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진호도 창밖을 봤어요. 같은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제 아버지는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고요. 내가 제대로 배웠으니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고, 더 가르쳐 달라고 말했어요. 평천이 웃었습니다. 이미 다 가르쳤다고. 이젠 내가 살아가며 배워야 한다고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천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진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조용히요. 설거지를 마치고 창밖을 봤어요. 시장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자기 사무실 불도 보였어요. 고물상 건물도 보였습니다. 진호는 그걸 바라봤어요. 자기가 걸어온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회사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던 날, 고물상에서 땀 흘리던 시간들, 아버지에게 배우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진호는 웃었다.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고마웠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이니까. 진호는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날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시장으로 갈 거예요. 구두를 닦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 배울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진호의 얼굴에도 조금씩 새겨질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흔적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 세월이요. 그게 바로 진짜 황제의 관상이었습니다. 진호는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인공에게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늘 행복과 평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동백이었습니다.